에이, 고작 100만 원이요? 요즘 세상에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통이 참 작으시네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던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길 바랐죠. 하지만 올케의 입가에 걸린 그 비웃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렷하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생활한 지 꽤 됐죠. 특별히 화려한 삶은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빼고 조금씩 모으고 또 쓸 때가 생기면 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딱 하나 각별한 존재가 있었어요. 5살 터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은 제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제가 먹는 걸 같이 먹고 싶어 하고, 제가 보는 TV를 옆에 붙어 앉아 같이 보고, 제가 나갈 때면 나도 데려가, 나도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참 예뻤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식장에서 동생의 얼굴을 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릴 적에 울며 제 손을 잡던 그 꼬마가 어느새 정장을 차려입고 신부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대견하고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이 시렸어요. 올케는 동생보다 2살 어린 36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밝고 부침성 있어 보였어요. 인사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좋았죠. 그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은 경기도 쪽에 작은 아파트로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전세였고 동생이 모아둔 돈에 부모님이 조금 보태셨다고 했어요. 올케 쪽에서도 일부 보탰다고는 했는데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그런 건 제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가 생겼어요. 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엄마가 연락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 먹자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 오전부터 조금 설렜습니다. 동생 얼굴을 보는 게 오랜만이기도 했고 신혼생활 이야기도 듣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들러 과일도 사고 엄마가 좋아하는 식혜도 챙겼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서랍 안에 미리 준비해뒀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사실 고민을 꽤 했어요. 얼마를 넣을까? 너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많으면 제 형편이 안 됐죠.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인지라 1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치 식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새 집을 꾸리는데 뭐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가전을 사든 생활용품을 사든 뭐든 쓰라고요. 봉투를 챙기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동생이 좋아하겠다고. 그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갈비찜에 잡채, 동생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있었죠. 다들 오랜만에 모인 탓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동생 직장 이야기, 부모님 건강 이야기, 제 회사 이야기. 식탁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신혼집 꾸미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나가네요. 장난기 섞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조금 지쳐 보였어요. 돈 걱정을 웃음으로 포장하는 거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힘든 걸 티내기 싫어서 웃어 넘기는 스타일. 저는 자연스럽게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서 동생 앞에 살며시 내밀었어요. 가전 사는데 보태. 많진 않아도 쓸 때 쓰고. 동생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도 손이 먼저 봉투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올케가 봉투를 슬쩍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젖히면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고작 100만 원이요? 요즘 세상에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통이 참 작으시네요. 비꼬는 웃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비웃음이었어요. 식탁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말을 잃은 것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방금 제가 들은 말이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고작 3달 전에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올케를 쳐다봤어요. 올케는 여전히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동생 손에서 봉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다시 제 가방에 넣는데 걸린 시간은 채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저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주 불편한 조용함이었어요. 올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 여유롭게 비틀던 입꼬리가, 봉투가 제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당황한 게 얼굴에 다 드러났죠. 아마 제가 그냥 멋쩍게 웃어 넘길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아이고, 제가 부족했죠. 하고 더 꺼낼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제가 봉투를 도로 가져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사실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티를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제가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올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냥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는 얘기를 한 거지, 형님 마음이 작다는 게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빠져나가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명이 사과보다 더 얄미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수습하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죠. 그러자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게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내를 저렇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자기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당신이었습니다. 올케가 동생을 쳐다봤어요. 오빠 나는 그냥이 아니잖아. 동생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누나가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는 거잖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챙겨주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올케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 적다고? 그럼 당신이 100만 원이나 벌어오고 그 말해. 그게 아니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누나한테 사과해. 올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동생과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당황한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표정이었죠.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선을 밥그릇 쪽으로 내리깔았고, 엄마는 잡채 접시를 괜히 조금 당기셨습니다. 이 상황에 끼어들기가 곤란하신 거겠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동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나. 됐다고.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나는 괜찮아. 근데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마음 한쪽이 뭔가로 쿡 찔린 것처럼 쓰렸거든요. 100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말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팠던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상처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올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동생은 더 말을 꺼내려다가 제가 손을 살짝 흔들어 보이니까 입을 다물었고요. 엄마가 밥들 먹어 식겠다 하고 짧게 말씀하시면서 자리는 다시 어설프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먹지 않았어요. 대화는 끊겼고 수저 소리만 드문드문 났죠. 조금 전까지 따뜻하게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반 정도 남긴 채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더 앉아있기가 싫었어요. 올케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 것도 지쳤고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게 눈에 밟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버티다가 감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밥도 다 못 먹었잖아. 속이 좀 별로예요. 오늘 피곤하기도 하고.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는 눈치였는데 저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그 안에 봉투가 들어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동생한테 건네고 싶어서 설레던 봉투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겁게 느껴졌어요.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엄마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들어가. 엄마가 잠시 제 얼굴을 보셨어요. 그러고는 낮게 말씀하셨죠. 저 애가 좀 그래. 원래 입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그런 것 같더라는 말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도 뭔가를 보셨다는 거겠죠. 알아, 엄마. 그냥 들어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봉투가 들어있는 쪽을 손으로 살짝 눌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동생이 힘들어 보여서 챙기려고 했던 것뿐인데, 한 달 넘게 조금씩 모아서 넣은 돈인데, 그게 비웃음을 받을 일인가요? 통이 작다는 말을 들을 일인가요? 100만 원이 세상에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요즘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이고 가전 하나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 그 돈은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한 끼를 아끼고 커피 한 잔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무시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고 저는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그냥 둔하게 무거웠어요. 그날 밤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 미안해.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잘 얘기할게. 저는 잠시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장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그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올케가 봉투를 보며 비웃던 그 표정. 눈을 감아도 돌아 누워도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하루하루였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쪽에 찜찜한 게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무언가가요. 동생한테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누나, 집사람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직접 연락하고 싶다고 하던데 연락 받아줄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뭔가를 들으면 또 상처가 될 것 같았고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자니 그것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게 답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잊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더 끌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죠. 동생도 눈치를 챘는지 그래, 고마워 누나.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이 워낙 많아서 그냥 끊으려다가 왠지 받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올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번호가 올케 번호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직접 전화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슴 한쪽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될지 몰라서요. 많이 망설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비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고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실례를 했어요. 형님이 마음 써주신 건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 흐려졌습니다. 올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과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말로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동생이 시켜서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차갑게 끊어버릴 수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형님,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채 3분도 안 됐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사과를 받았는데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었죠.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로부터 또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주연이네 집들이 한다고 하는데
같이 오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집들이요. 결혼하고 석 달 만에 하는 집들이었어요. 늦은 감도 있었는데 살림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짧게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동생 집에 처음 가보는 자리이기도 했고 부모님이랑 함께 가는 자리인데 제가 빠지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그 집에 가서 옳게 얼굴을 마주하는 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응, 갈게요.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고 엄마가 조수석에 타셨어요.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네 집은 1시간쯤 걸렸어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들고 가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는 그렇잖아. 세제나 생활용품 같은 거 사가면 실용적이죠. 그래, 그게 낫겠다. 너는 따로 챙길 거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빈손으로 갈게요. 엄마가 살짝 돌아보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앞을 보셨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동생네 아파트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가 깨끗하고 밝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동생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어서 와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도.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실에 소파도 들어오고 식탁도 새 것이었어요.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동생이 웃으며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여기 TV는 저번에 엄마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좀 싸게 샀고요. 소파는 누나 올케가 엄청 발품 팔아서 고른 거예요. 그 말에 자연스럽게 올케 쪽을 봤습니다. 올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치자 올케가 먼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짧게 눈인사를 했어요. 어색하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올케가 꽤 정성스럽게 차렸더라고요. 잡채에 전도 부치고 미역국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맛있다고 하시자 올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꽤 화기애애했어요. 저도 억지로 웃지는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부모님이 화장실을 가신 사이 잠깐 저와 동생 그리고 올케만 식탁에 남겨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일어나서 주전자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고요. 순간 저와 올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올케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는 올케를 봤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올케가 잠깐 멈췄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올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올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날 진짜로 1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 나온 말이었어요? 올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저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올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니요, 실수였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동생이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동생이 저와 올케를 번갈아 봤습니다. 왜 무슨 얘기해? 가볍게 물었지만 표정은 가볍지 않았어요. 올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차 줄게요.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도 저를 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동생도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냥 봉합된 거였으니까요. 실밥도 뽑지 않은 채로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집 잘 꾸며놨더라. 올케도 음식 솜씨 있고. 그러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올케가 대답하지 못하던 그 침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로 적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그렇다는 거잖아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 순간 본인 속에 있던 생각이 그냥 튀어나온 거였다는 거죠. 그게 더 씁쓸했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수였어요. 라고 했다면 저도 그냥 믿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한다는 건 그 말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한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무거웠어요. 누나,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그럼 말해. 동생이 잠깐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꺼냈어요. 그날 집들이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랑 얘기를 좀 했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냥 실수냐고. 응. 근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형님한테서 원래 더 받을 줄 알았다고.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고? 응. 누나가 혼자 살고 딱히 쓸 데도 없으니까 동생 결혼하면 좀 크게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쓸 데가 없다는 게, 그게 당연히 더 많이 내놔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건지. 저는 그 말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어 봤어요.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그 말 듣고 진짜 황당했어. 그래서 따졌거든. 누나가 혼자 산다고 누나 돈이 우리 돈이냐고, 누나가 챙겨주면 고마운 거지 그게 당연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올케가 뭐라고 했어? 자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 원래 미혼인 형제자매는 결혼한 형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자기 친정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자기 친정에서는 다 그렇다고요. 제가 미혼이라서 제 돈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한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더 황당했습니다. 저도 매달 고정 지출이 있고 노후를 위해 모으는 돈이 있고 아프면 혼자 병원비를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주연아, 응. 올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너는 몰랐어? 동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식탁에서 처음 알았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그 말이 왠지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생도 몰랐다는 게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생각을 속으로만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생각이 들자 집들이 자리에서 올케가 제게 잘 대해주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차를 따라주고 고개 숙여 인사하던 것들.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수습하려는 행동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나, 미안해. 너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니,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한 말이 누나한테 상처가 됐으면 그건 나도 책임이 있는 거지. 동생의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 한쪽에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됐어. 너는 잘못 없어. 그래도 누나. 주연아, 나는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응, 말해. 올케한테 잘 얘기해줘. 내가 섭섭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닐 테니까. 동생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누나. 내가 잘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르고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올케가 말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실수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생각이 그날 식탁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미혼인 형제는 결혼한 형제를 더 많이 챙겨야 한다.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가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동생을 사랑해서 챙긴 거지 의무가 있어서 챙긴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볼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꺼내봤어요. 가방 안에 그대로 있던 봉투였습니다. 식탁에서 도로 가져온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봤습니다. 10만 원짜리 10장이었어요. 두툼하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두께였죠. 이 돈이 그 사람 눈에는 웃음거리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진심으로 준비한 돈이었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꺼낸 거였으니까요. 그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이 돈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써야겠다는 것. 비웃는 사람 앞에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요. 저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있잖아, 딸. 왜요, 엄마?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 저는 등줄기가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엄마가 잠깐 말을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연이네 살림이 좀 어렵다고.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혼자 사시니까 여유가 있지 않겠냐는 말도 하더라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였습니다. 또 그 논리였어요. 미혼이니까 여유가 있다. 미혼이니까 더 내놔야 한다. 이번엔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봉투를 도로 가져간 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 방법을 쓸 생각이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딸, 엄마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던진 말이 엄마 마음속에서도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침묵을 같이 두고 있었죠. 한참 만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엄마한테 왜 한 거지?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저한테 말할 거라는 거 알았겠죠. 직접 저한테 말하기는 뭐하니까요. 엄마가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이상한 역할 하게 된 거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당한 거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가슴이 좀 아팠어요. 엄마를 끼워 넣은 것 자체가 옳게의 계산이었다는 걸 엄마도 느끼셨을 테니까요. 착하고 여린 분인데 그 마음을 이렇게 쓰다니 싶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딸, 화내거나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엄마는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연아, 나 할 말 있어. 시간 될 때 전화해줘. 올케랑 같이 받으면 좋겠어.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알겠어. 저녁에 전화할게. 그날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목소리였고 뒤에 올케도 함께 있다고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겠다고 했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올케도 잘 들어줘요. 화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응, 말해 누나. 올케가 엄마한테 연락했다는 거 알아. 살림이 어렵다고 내가 혼자 사니까 여유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는 것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식탁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올케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미혼이니까 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더 많이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올케가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형님,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요. 저는 혼자 살지만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달 벌어서 생활비 쓰고 노후를 위해 모으고 아프면 혼자 병원비 내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올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준 100만 원은 의무로 준 돈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예쁘고 새 살림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비웃음이 돌아왔을 때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동생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올케한테 하는 말이야. 저는 계속했어요. 앞으로도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러려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케가 원할 때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챙겨줄 때는 당연하게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비웃어도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동생도 올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한참 만에 올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조금 전과는 다르게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은 목소리였죠. 형님, 죄송해요. 진짜로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원래 그런 분위기여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형님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솔직히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변명이 아니었어요. 핑계도 아니었고요. 그냥 잘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감정 쌓아두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후련하냐고 하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씁쓸했으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고 혼자 삭혔을 때의 그 무거움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눌려있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집사람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해. 밥 한번 같이 먹어도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이 평생 제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제 가족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연락해. 짧게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셋이 조용한 밥집에서 만났어요. 올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거창한 대화는 없었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맛집 이야기, 동생 직장 이야기. 그런 평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억지로 화해하는 척 연기하는 것보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밥 먹는 게 더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밥이 끝나고 나오면서 올케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올케를 봤습니다. 그 눈이 이번엔 달랐어요. 식탁에서 비웃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고 진지한 눈이었어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서로가 알아들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예쁜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가방 안에는 봉투가 없었습니다. 아, 그 봉투요. 결국 그 돈은 동생한테 주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데 썼습니다.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코트 한 벌을 샀어요. 저 자신한테 선물한 거죠.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저 자신한테 쓰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내린 판단을 믿는 것, 그리고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도 용기라고요. 누군가의 호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걸 이번에 배운 것 같아요. 아프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괜찮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아끼려고요.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건네는 게 맞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